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최영진 교수님과 제가 팀 티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1강으로서 한국 성리학 3대 논변과 호랑논변입니다. 오늘 강의는 최영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 제1강의 주제는 한국 성리학 3대 논변과 호랑논변입니다. 이 호랑논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성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논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성리학을 이루는 여러 가지 논쟁과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랑논변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 유학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역량이 거기에 총 결집된 것이기 때문에 호랑논변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논변, 거기에서 산출된 이론 체계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조선조의 그 지식인들이 어떠한 학문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했는지 이것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개념, 우리가 한국 성리학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지역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중국의 성리학도 아니고 일본의 성리학도 아니고 또 베트남의 성리학도 아니고 한국의 성리학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고유명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호랑논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 성리학의 개념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성리학의 개념,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또 저희들처럼 철학적 관점에서 한국 성리학을 바라보는 입장과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사상사를 전공하시는 그 역사, 국사학 교수들이 바라보는 한국 성리학은 동일할 수가 없겠죠. 저는 그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한국 성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제가 수용을 해서 제 나름대로 한국 성리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성리학이라니까요. 한국이죠. 그 다음에 성리학은 유교. 뭐 유학이라도 좋고 유교의 일부분이니까 한국의 유교적 지식인들, 이 주체는 한국 성리학을 산출한 주체는 조선의 한국의 유교적 지식인. 그 당시는 조선 사회니까 그 조선 시대의 지식인이죠. 그러면 조선 시대의 지식인은 이제 사대부입니다. 사대부. 아시지만 사대부.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그 계층, 중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을 나타내는 개념이었어요. 사도 그렇고 대부도 그렇고 계층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비사 그러죠. 선비사. 이제 선비는 하나의 지식인이라는 개념과 이제 가까운 개념이 되겠고, 대부라고 하는 것은 초급 관료입니다. 초급 관료. 말하자면 유교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관료.
유교적 관료, 유교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관료 겸 정치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만 해도 지금처럼 그런 직업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 경제, 또 행정, 또 교육, 그다음에 학문, 예술 이 전 분야를 주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대부 이것은 뭐 중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들이 한국 성리학, 좀 좁게 말하면 조선 성리학을 만들어낸 주체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학자인 동시에 이제 관료이면서 정치가였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관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 시대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관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직업이죠. 관료라는 직업은 뭡니까? 그거는 그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관료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들은 단순한 기술 관료가 아니라 어떤 그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또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정권을 자기들이 또 잡아야 되는 하나의 그 정파적인 입장도 이들은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 관료로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것을 모색했고 또 하나의 그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파의 권력을 그것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이런 입장까지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이 저는 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계. 이들은 학자였으니까요. 아무리 이들이 정치인이고 관료지만 학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은 철저한 학자로서 그 당시 학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그 당시 학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식인들,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그것을 이제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 특히 이제 사단 칠정 논쟁에서는 이러한 그 정치 역학적인, 관계가 그렇게 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제 호랑논변의 시대에 오면은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전기가 퇴계율곡 당시만 해도 이 신진 살인파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진 살인파들이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훈구파들이 조선 사회를 이제 이끌어왔고, 물론 율곡 시대에 오면은 살인파들이 상당한 권력을 잡긴 잡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세력화되지는 아직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17세기 이후에 훈구파가 무너지고 이제 살인파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들이 그 조선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커지게 됐고 또 이때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뭐 기호학파, 영남학파라는 학파, 이것이 곧 남인, 서인이라는 정파와 이것이 연계되면서 이들의 그 정치적인 입장이 자기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논변은
사단 칠정 논변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제도 나중에 이제 배 박사가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단 칠정 논쟁은 주제가 하나잖아요.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건데 호랑 논변에 오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복잡한 이러한 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사회와 학계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걸 어떻게 진단하냐 이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그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찾아내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내과 의사는 저 사람이 왜 배가 아플까 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내과학적인 그런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진단할 거예요. 그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처방을 할 때도 그렇게 처방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과 병원에 갔다. 건강의학과에 갔다. 이러면 이 사람은 내과 의사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저 사람이 그 배가 아픈 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체계, 개념 체계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되게 이제 행정학, 경제학 이런 거 하신 분들이 관료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들은 경제학적인 관점, 아니면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는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적 개념과 이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참 요즘으로 치면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철저하게 주자학적 시각에 입각한 유교 경전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또 자기의 경쟁력을 거기서 길렀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은 주자학적인 세계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 개념들은 주자학적인 개념들입니다. 뭐 이인이, 기인이, 뭐 본연지성, 기질지성, 또 여러 가지 뭐 교기질론이라든지 이런 그 성리학적인 이론 체계, 이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책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주자학이 발전, 보완, 심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단 칠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 30개 정도의 강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인간의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인간의 마음,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시스템, 그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논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리학자가 아니래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처럼 뇌과학자들도 인간에게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또 도덕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어떤 생존을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작동하는 그런 그 마음의 뇌의 구조도 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서양의 윤리학자들은 무슨 뭐 칸트의 윤리학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이모티비즘이라든지 뭐 현대의 그 윤리학적인 어떤 지식, 서양 철학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행위하지? 그렇게 만드는 심리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은 어떻게 됐고 그 근원은 뭘까? 이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전공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다르게 얼마든지 진단하고 해답을 또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호랑논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 유학적인 관점에서만 제기된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 오늘날 우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들은 그 성리학적인, 주자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또 주자학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옛 조상님들부터 먹었던 개고기인데 또 이게 영양에도 좋고 한데 왜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척도 있고, 요즘에 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반려견이라고,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반려견, 인생의 반려자적인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참아 먹느냐, 이렇게 지금 뭐 찬반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이건 일체면 동물 학대. 우리가 그 개나 소나 돼지 같은 걸 키워서 닭도 잡아먹고 하는데, 이걸 지금 같은 방식, 막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을 길러가지고 잡아먹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이런 것은 오늘날의 윤리학자들, 특히 생태 학자들이 있어서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사실 호랑논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그것과 사실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 그러니까 뭐 사단 칠정론이든 호랑논쟁이든 또 우리 그 유학의 여러 이론들, 이런 것이 그들만의 어떤 관점, 그들만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어느 사회에서나 부딪히는 문제들, 어느 시대라고 해도 풀어야 할 문제들, 이런 보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주자학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주자학적 개념과 이론으로 진단하고. 근데 이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풍토에서 이것이 발전했기 때문에 심하게 한국적인 새로운 이론들이 창출됐단 말은 없던 것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주자라고 하는 참 거인이죠. 이 유학사는 물론이고 그 세계 지성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준 그 거인일 겁니다. 주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자가 수립한 이론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논리적인 허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송나라라고 하는 그 중국 사회에서 이것이 제기된 문제들을 주자는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똑같은 어떤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해도 그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주체, 즉 누가 이것을 만드느냐 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독특한 경험,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풍토,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른 지역의 주자학과 다른 한국적 주자학,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한국 성리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국 성리학은 언제부터 조선의 한국 사회에 그럼 유입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대개 13세기 중엽부터 한국에 수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북송 시대의 유학도 이미 들어왔다고 그래요. 북송 시대 유학도 그래서 그다음에 14세기 말 15세기, 요게 이제 여말선초죠. 여말선초에는 이 혁명의 이념으로 작동했죠. 알다시피 조선조를 건국한 주체들은 사대부들입니다. 사대부들이에요. 이건 참 독특한, 다른 그 나라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대개 하나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조를 건국한 주체들은 사대부들입니다. 사대부들이에요. 이건 참 독특한, 다른 그 나라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대개 하나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주체들은 대개 무인들이죠. 군인. 이 무력을 가지고 그 이전의 권력을 이제 멸망시키고 자기가 그 무력으로 새로운 권력을 이제 만들어내죠. 이것이 일반인데 조선은 그게 아니고 이제 사대부들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도전, 또 정몽주, 뭐 이러한 그 당시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이 고려 말이라는 그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고 또 의견 대립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혁명파인 그 정도전이 조선 사회를 이제 기획을 이러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이성계라고 하는 당시의 신흥 무장을 이제 포섭을 해서 고려를 이제 아시다시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건국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자학이 이러한 사회 변혁의 이론, 사회 변혁의 이념으로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가 되면은 이제 사단칠정 논변이라고 하는 논변이 일어나 이걸 통해서 한국 성리학의 기반을 이루는 이제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퇴계와 율곡, 퇴계적 패러다임과 율곡적 패러다임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이제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걸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퇴계는 아무래도 그 리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퇴계가 기를 무시한 건 절대로 아니죠. 또 율곡은 이제 기의 메커니즘에 주목해서 그 당시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 성리학적 문제들을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율곡이 리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이른바 우리가 뭐 줄이주기,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줄이주기 그러면은 퇴계도 주립하고 율곡도 주립합니다. 다만 율곡의 입장은 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기의 다양한 기의 어떤 그 종류와 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정립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동아시아 사회가 재편되는 변혁기가 오죠. 중국의 경우는 이제 명나라에서부터 청나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되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세력이 이제 멸망하고 소위 에도 시대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사회가 일본에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는 굉장히 다른 사회예요. 굉장히 다른 사회. 그 이전에는 이제 전쟁기였죠. 주로 전쟁기여서 상당히 이제 좀 혼란한 그런 사회였는데 에도 시대가 되면 일단 그 일본 사회의 권력을 일단 형식상으로는 한 사람이 이른바 소위 장군이라고 그러죠. 쇼군, 일본말로 쇼군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강력한 권력자가 이제 일단 전국을 일단 장악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이묘들을 완전히 그들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쇼군이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강력한 어떤 그 권력을 이제 갖게 되고 사회가 상당히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와 예술도 많이 발달하는 그 이전 사회와
상당히 구별되는 그러한 사회가 일본에서 정착이 됩니다. 조선도 사실은 그의 버금가는 변화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17세기 이전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회예요. 우선 권력의 주체가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 16세기는 훈구파는 조선을 건국한 주체들이에요.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 사회를 운영해온,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조선 사회를 운영해온, 경영해온 그러한 기득권층, 이제 훈구파라고 그러는데, 살인파는 이제 소위 신진 살인이라고 해서 새롭게 등장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야당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살인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서 훈구파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돼 버리고 살인파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이 권력 주체의 속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도 엄밀히 말하면 전기와 후기는 그것은 상당히 다른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혁기 굉장히 혼란이 오죠. 굉장히 큰 혼란이 오는데 이 변혁기에 조선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이념으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암 송시열이라고 볼 수 있죠. 우암 송시열. 병자호란 이후에 그 혼란한 조선 사회를 이것을 안정시킬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제 우암 송시열이 정계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였죠.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념적으로 조선 사회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사회였어요. 즉 혼란이 오는 이념적 혼란기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암 송시열의 가졌던 정치적인 사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암 입장에서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리더십을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어디에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냐, 그것을 주작에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주작. 이 주작의 이론은 상당히 계층적입니다. 여기 하나의 이론, 이일지리, 하나의 일리,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이걸 태극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이어라키, 분수지리가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작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이 근원적인 하나의 리, 이것을 어떤 권력에 대응시키면 그 당시 이제 군주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정조 같은 이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처하지 않습니까? 정조는 내가 바로 이거다. 요 하이어라키의 맨 꼭대기에 있는 여기 바로 나다. 만천명월 주인공, 만천명월, 만개의 강에 비친 모든 달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나의 달이 나다. 이게 이 주작의 이런 계층적 피라미드 구조의 형이상학을 정조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자기 권력을 이제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주작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한편 또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권위적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이념으로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호랑논변에서 또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독창적인 이론들이 창출됩니다. 여기는 심학적 요소까지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호랑논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성리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3대 논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3대 논변이 뭐냐 하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성리학의 개념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3대 논변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배재성 박사께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대 논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최영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3대 논변이라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사단칠정 논변, 그리고 이번 강좌의 주제인 호랑논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를 장식한 세 번째 심설논변,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왜 콕 집어서 3대 논변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논변은 조선 성리학사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졌던 대규모 논변이라는 점입니다. 이 대규모 논변이라는 점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보편 학문이고 당대 어떤 모든 지식인들을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조차 했는데요. 그러한 학계 안에서 이 대규모 논변이라 하는 의미는 이 학계에 참여하는 한, 그리고 이 학계에서 어떤 나름의 어떤 탁월성이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름의 방식으로 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가 보편적으로 주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학계를 구성하는 지식인들이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들 참여했다, 그러한 의미를 이 대규모 논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물론 이 세 논변이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발생한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면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단칠정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조선 말기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랑논변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조선 말기까지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설논변은 이제 조선 말기에 발생해서 활발하게 토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논변이라는 이러한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지역, 유학 문화를 공유했던, 심지어는 성리학을 공유했던 다른 문화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지적 체계를 보편적으로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것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리학이 일관되게 어떤 주류 문화를 차지하였다, 어떤 이런 의미로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한 나오게 되는 의미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이 성리학의 어떤 이론적인 문제들, 그리고 철학적인 이론적인 문제, 그리고 철학적인 쟁점들을 깊이 탐구하면서 성리학 이론에 담겨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찰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상당히 연속적인 과정을 몇백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해내었다, 수행해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3대 논변을 통하여 한국 성리학이 정립되고 그리고 발전되고 창신되고 변형되었고 재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 다른 지역의 주자학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은 그리고 정밀한 학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적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사단7정 논변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7정처럼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감정들, 그런데 특히 이 사단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감정 중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키워갈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계기로서의 감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호락논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정의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본성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본성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존재의 주체성을 발현해내고 실현해내는 마음의 문제로까지 연결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근거짓고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게끔 해주는 어떤 보편적인 토대의 문제에 종합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토론의 과정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결국 인간의 주체성을 구성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이 심설 논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성리학 심성론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심과 성과 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과정이 이 3대 논변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면서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러한 심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독창적인 재해석과 이론적인 재구성 또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이나 지식이 이 긴 조선의 어떤 조선시대 내내를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간 너무 고정적이다, 변동이 없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러한 하나의 이론을 그리고 상당히 탁월한 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론에 대해서 이토록 지속적으로 문화 전통을 축적해 가면서 어떤 깊은 이론적 탐구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경주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분명히 주의 깊게 살피고 평가해야 할 어떤 좋은 지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3대 논쟁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